안녕하세요. 책 읽는 달빛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공간이 만든 공간입니다. 저자는 홍익대 교수 유현준 교수님이시고요. 스페이스 컨설팅 그룹의 대표입니다. 건축으로 세상을 조망하고 사유하는 인문 건축가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주요 저서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서 살 것인가가 있습니다. 알쓸 신잡에 출연하셔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분이시죠. 그의 이미지만큼 책은 간결하고 정갈하면서도 세밀하고 또 곰살스럽기도 합니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처럼 높고 견고하고 각이 살아있는 그런 외벽의 낮은 담장을 따라 걸어가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다가 쓱 새로운 경치를 매번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중적 교양서로서 건축과 역사와 지금의 현실을 참 쉽게 풀어준 고마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먼저 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요즘 들어 더욱 해외의 낯선 이국적 공간으로 여행하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항상 갈 수 있다고 여길 때와 다르게 이제 갈 수 없을 때의 갈망은 참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여행자가 해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그 나라의 유명 건축물 앞에서 사진을 찍는 일이라고 하죠. 건축물은 한 나라의 문화 결정체이기 때문이고 건축 공간이 시간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소통의 매개체가 되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건축이란 무엇일까요? 저자는 건축은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물체를 만드는 행위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회화나 음악과 다르게 건축물만이 가진 소통의 도구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건축물 덩어리에서 전달되는 상징성은 조각에도 있죠. 하지만 빈 공간이 주는 시각적, 3차원적 정보는 다른 예술이나 문화에는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서양 건축물 성격에 대해 이해를 해볼까요?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변화하였고 농업의 시대가 오고 문명이 발생하고 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농업이라는 공통된 기반을 가지고 있지만 서양과 동양 두 문화권의 건축 방식과 가치관, 철학은 다르게 발전을 했죠. 두 지역은 강수량의 차이가 있었고 벼농사와 밀농사라는 재배 종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벼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치수와 토목공사, 집단적, 협동적 농사짓는 방식 때문에 결속, 집단의식, 그리고 주변인과의 협업의 가치관과 그런 시스템이 발달해 왔습니다. 반면에 서양의 밀농사는 씨 뿌리는 모습부터 다르죠. 혼자 걸어다니면서 씨를 뿌립니다. 밀은 맨 땅에서 자라고 물이 많이 필요로 하지도 않고 관계수로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즉 서로 협력할 필요도 모여서 일을 할 필요도 적은 편인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럽은 자연 속에서 오두막이 띄엄띄엄 있지만 동양의 시골 집단은 옹기종기 모여 있게 됩니다. 농사의 방식은 마을의 풍경도 다르게 만들었고 그 노동 방식이 문명의 성격과 가치관을 결정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수량과 같은 기후는 건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비가 적게 내리는 서양에서 지붕은 중요하지 않았겠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동양은 배수를 위해 지붕의 경사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양은 벽 중심의 건축을 하면서 내부와 외부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만 동양은 지붕을 지탱하는 기둥 중심의 건축을 하게 되면서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성격의 공간을 갖게 됩니다. 즉 동양은 기둥 사이로 뻥 뚫린 공간감이 생기고요. 집의 내부와 바깥 경치와의 관계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이는 주변과의 관계가 중요한 건축이 되고 사람들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 서양은 벽 중심으로 건물에서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창문을 크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면 디자인을 화려하게 하고 폐쇄적인 벽 중심의 그런 형식의 건축을 만들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서양 문화에 동양적인 요소가 결합되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중국입니다. 중국의 도자기, 중국식 문화가 서양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유럽에 전파된 중국의 문화는
서서히 유럽의 조경 그리고 건축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유럽의 기하학적이고 경직된 건축 디자인에 도자기 속에 있는 정작 건축과 같은 곡선, 그대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18세기 픽처레스크 디자인의 정원 양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의 가치를 볼 때 구조물에만 관심을 갖던 기존의 서양적 가치는 빈 공간 자체에도 의미를 두는 쪽으로 변화합니다. 미술 분야에서 이러한 가치는 몬드리안, 두스부르, 호안 미로가 도입하게 됐고요. 콜더의 모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차원적인 그림을 3차원으로 그리고 직선을 곡선으로 빈 공간을 도입하는 방식인 것이죠.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바르셀로나 파빌리온의 작품을 보면 구조적인 벽을 완전히 버리고 철골 기둥 구조를 이용해서 내 외부가 경계가 모호한 유동적인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탈피하게 되죠. 처마와 기둥이라는 건축 요소를 이용해서 일종의 외부 경관을 프레임을 하는 장치를 만들고 동양 건축의 전형적인 특징에 주력하게 됩니다. 근대 건축을 볼까요? 근대 건축은 동서양 건축이 문화 유전자를 교환하고 새로운 종을 만들어낸 2세대 결과물이다 라고 저자는 표현을 합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건축에는 두 가지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재료적인 혁명으로 강철이 도입되어서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계적인 혁명, 즉 엘리베이터의 보급입니다. 이제 얼마든지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죠. 20세기 건축은 어느 나라, 어느 도시를 가나 콘크리트로 높게 지어진 국제주의 양식만 남아있는 세상이 됩니다. 두바이나 뉴욕은 기후가 달라도 고층 건물을 만드는 도시 풍경은 그래서 대동소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건축물에 살고 계신가요? 저는 현재 12년쯤 된 아파트 21층에 거주하고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로 이루어진 온전히 다세대 거주의 기능성을 위해 만들어진 획일화된 건축물이죠. 올해처럼 집에 많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요. 이 공간은 가족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도 시간적, 공간적, 정서적 거리가 필요한데 아파트라는 공간은 특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글우글한 친밀감을 돕는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저는 노력 중입니다. 근대 건축으로 제가 살고 있는 공간을 바라보도록 객관을 해주는 것, 이게 책을 읽는 즐거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르꼬르부지에는 근대 건축의 5가지 원칙을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필로티, 두 번째 옥상 정원, 세 번째 자유로운 평면, 네 번째 자유로운 인면, 다섯 번째 리본 수평창, 가로로 긴 창문입니다. 이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저자는 필로티는 한옥의 마루와 같은 것이고 자유로운 평면이나 자유로운 인면 그리고 리본 수평창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의 창문, 미닫이 덧문의 가변성, 창호지 창문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근대 건축의 5원칙은 동양의 기둥식 구조의 건축 양식이 서양에 전파되어서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재료인 콘크리트와 함께 만들어진 문화적 변종이다 라는 것이죠. 이 책의 부제가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였습니다. 저자는 이쯤에서 새로운 생각은 서로 다른 것이 만나서 융합할 때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면서 새로운 생각으로 통합되면서 문화는 한 단계 발전한다는 것이죠. 두 거장이 이룬 업적은 새로운 기술과 다른 지역의 유전자를 섞은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루이스 칸, 공간의 이종교배 2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이스 칸은 국제주의 양식의 염증을 느낀 건축가로 모던하던 건축에 기능이 없는 빈 공간을 재도입하게 됩니다. 그의 건축물은 기하학적인 형태를 띠는 동시에 빈 공간을 만들었고 높은 천정으로 자연 채광을 실내로 끌어들입니다. 루이스 칸은 동양의 빈 공간, 보이드 공간을 서양의 기하학적인 틀에 성공적으로 맞춰놓은 건축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킴벨 미술관이나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 도서관 등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도 소개합니다. 제주도에도 있죠.
안도 다다오의 건축은 콘크리트 벽의 구조, 기하학적 사각형, 원의 형태인데 그 배치는 동양적 스타일을 따르고 흩어져 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빈 공간, 낮은 담장, 커다란 창문, 그리고 진입로는 일본 전통 건축물처럼 여러 차례 꺾어 놓았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경치를 보여주는 공간의 구성, 침묵의 빈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중시하는 가치는 동양의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담장이나 계단으로 자연으로 뻗어나가고 자연을 조우하게 되지만 건축의 공간은 벽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고 동양적인 처마 공간은 없고 경사지붕도 없습니다. 낮은 담은 동양적인 성격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건물 하나하나는 서양적이지만 배치도는 동양적인 것, 그것이 안도 다다오의 건축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학문간 이종교배의 시대 이야기입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지리적으로 이미 세계는 하나가 되어 가고 있었고 문화적으로 이종교배되지 않은 지역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문화의 이종교배의 혁신 동력은 소진되었고 20세기 건축은 정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건축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고전 건축물을 흉내내서 디자인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건축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기술과 전통의 융합이라기보다는 기술로 지은 건물에 표면에 전통이라는 가면을 쓰였을 뿐이다. 그래서 이런 1차원적인 방식으로는 영감을 주는 새로운 생각을 만들 수 없었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예시로 AT&T 빌딩을 들고 있고요. 1970년대부터 건축은 다른 분야와 이종교배를 시작하면서 혁신하는데요. 해체주의 건축가들은 철학이라는 장르, 해체주의의 장르를 건축 설계 프로세스에 적극 도입했지만 유행으로 그쳤다고 합니다. 해체주의 건축에서 재미있는 건 부부 침실인데 부부가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들거나 층계인데 올라가면 막혀있는 공간 이런 겁니다. 시도는 새로웠으나 유행으로 그칠 수밖에 없죠. 건축과 해체는 서로 다른 방향이잖아요. IT의 접목으로 인간이 상상하거나 만들기 어려운 극단적인 형태의 파격적인 디자인이 만들어집니다. 건축 디자인에서 자유곡선형의 작품들이 대세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컴퓨터로 디자인하고 이를 자동차, 차체를 만들듯 프레임을 공장에서 제작한 후 공사 현장에 배달해서 조립합니다. 구겐하임의 빌바오 미술관이나 우리나라 동대문에 있는 DDP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패션과 건축에서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이 많이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건축에서 영감을 얻기도 하고 건축가가 패션을 디자인하기도 합니다.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구두를 디자인하듯이 말이죠. 건축 분야의 소프트웨어를 패션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비슷한 모양의 곡면이 만들어집니다. 건축물이나 구두나 반지, 드레스의 디자인들이 동일한 컴퓨터 언어, 동일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그 곡선의 느낌들이 결과물이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양성의 소멸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됩니다. 저자는 기술에만 의존하는 창조는 다양성이 사라진다. 기술이 이끄는 획일화를 어떤 방식으로 피해가느냐가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건축은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건축물이 디자인이 되고 또 본능적으로 파격적으로 느껴지는 감동을 주려고 하고 아마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가상 신대륙의 시대에 대한 챕터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은 무언가 계속 탐험할 곳이 필요한데 이제 갈 곳이 없어졌다. 탐험할 공간이 필요했던 인간의 눈은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 무의식의 세상과 우주로 향하게 됐습니다. 지리적인 발전이 더 이상 불가능하자 인간은 새로운 컴퓨터 네트워크 속 가상의 공간을 만들었다. 인터넷의 가상 공간은 개인이 마우스 클릭으로 만들어가는 시공간이다.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가상 공간의 다국적 기업을 이제 제어하기 힘들어졌고 이들은 국가의 권위를 뛰어넘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이 신대륙에는 디지털과 융합한 자들만이 갈 수가 있다. 인터넷 공간은 계속 팽창 중이다. 이제는 디지털 정보와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저자는 이러한 현상을 잘 표현하는 건축물을 1991년에 지어진 원드타워로 표현합니다. 건축적으로는 현실과 비현실, 가상과 실제 사이를 넘나드는 건축물이죠. 인터넷 가상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적 패러다임을 잘 반영하는 건축 디자인이라고 소개합니다. 2020년 현재 많은 건축가가 3D 프린터와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해서 새로운 건축과 도시를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우분시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지하의 운송 전용 도로망이죠. 자율주행 로봇들만 다니는 도로망.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운송 로봇이 배달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율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서 우리의 공간이 앞으로 얼마만큼 많이 변할 것인지 저자는 다른 인터뷰에서도 강조해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디지털과 융합하여 새로운 생각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융합에 성공한 사람들이 생존할 것이고 창조적 생각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디지털과의 융합만으로는 안 된다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위해서는 그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문화 유전자. 그래서 고전을 읽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다 쓰러져가는 건물의 을지로가 흡지로가 되고 젊은 친구들이 가 있고 80년대 리메이크 노래를 듣고 뉴트로에 열광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해석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더 아날로그적인 것을 찾는 이유도 여기 있다는 것이죠. 문화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창조는 서로 다른 재료의 융합에서 나온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코로나19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인데 공간의 재구성을 만들 것이고 기존 권력의 분산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인간이 모이려는 경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인간은 흩어지는 대신 전염병과 싸울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생각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은 또한 분명하다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건축과 철학의 차이를 긴 역사 속에서 핵심들만 뽑아서 간결하고 쉽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참 읽기 편한 책이었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은 이종교배, 다른 문화 유전자가 필요했는데요. 최근 기술에만 의존하는 창조로는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이러한 획일화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문화적 유전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는 비단 건축과 예술 분야만이 아니라 생업에서도 우리에게 닥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건축 이야기를 통해 내 삶에도 서양의 3인칭 시점, 그리고 동양의 1인칭 시점, 어딘가에 있을 새로운 문화적 유전자를 모두 투영해보며 이 문제를 풀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간이 바뀌면 생각이 바뀐다고 했던 저자의 어느 인터뷰 내용이 기억나는데요. 생각이 바뀌면 공간도 바뀌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할 부분도 많고 건축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어서 참 고마운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